사화 줄거리. 테무치는 타이티구트 내부 움직임을 염탐하는 치라운에게 자무카의 진영에 기속해 내부 사정을 염탐해 줄 것을 부탁한다. 많은 시족들이 테무친을 찾아 귀속하는 가운데 시족의 우두머리들은 족장회의를 통해 테무친을 칸으로 추대한다. 칭기스칸은 곧 자무카의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자무카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잔혹성을 나타낸다. 칭기스칸은 아버지 예수게이를 독살한 타타르족에 대한 복수로 전의를 불태우는데 금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타타르를 토그릴과 함께 무너뜨리자 금나라 승상 와나는 각각 왕과 장관 초토사라는 직위를 하사하지만 칭기스칸은 언젠가는 금나라를 공격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타타르족을 괴멸시키고 한동안 평화스러운 생활을 누리던 칭기스칸. 한편 구루칸으로 추대된 자무칸은 타이티구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놓고 11개 몽골 시족들을 결집시켜 대연합군을 조직하고 칭기스칸과 옹칸의 동맹군은 코이텐의 전투를 맞이한다. 16. 두 사람의 승리. 칭기스칸에게 추격당하게 된 타이티구트의 군대는 5일 동안이나 도망치고 또 도망쳤다. 오논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간 타이티구트는 흑룡강의 지류인 잉고가 강도 건너 바이카로의 북동쪽에 자리 잡은 둔영지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족장인 아우추 바투르는 테무친군이 공격해온다. 서둘러 살림살이들을 정리하여 도망쳐라 하고 소리치고는 비축해 두었던 화살들을 전부 모은 뒤에 태세를 재정비한 군대를 이끌고 오논강 근처까지 되돌아갔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칭기스칸의 군대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아 전부터 강기슭에 구축해 두었던 성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다. 성체의 모든 병사들을 배치한 아우추 바투르는 최후의 결전이라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서 싸우라 하고 말하면서 비장한 결의를 보이며 칭기스칸의 공격에 대비했다. 이윽고 다음날 아침 잠목림의 저쪽에서 칭기스칸의 군대가 모습을 나타냈다. 적이 강을 건너오기 시작하면 총공격을 개시하라. 병사들보다 말을 노리도록 하라. 진군해온 칭기스칸의 군대는 드디어 오논강을 사이에 두고 타이티구트의 군대와 대치했는데 그들에겐 성체라는 보호막이 있었지만 칭기스칸 군의 앞에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있을 뿐이었다. 더욱이 여유있게 화살을 사용할 수 있는 타이티구트에 비해 원정길을 온 칭기스칸의 군대는 화살의 소모를 억제하며 싸워야 하는 불리함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전진해야 했다. 아우추 바투르가 울림 화살을 쏘는 것을 신호로 타이티구트의 공격은 시작되었다. 도하작전을 감행하는 칭기스칸의 머리 위로 화살들이 빗줄기처럼 날아들었다. 칭기스칸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체를 불살라버리면 승리가 빠르다고 생각하여 불을 붙인 화살을 쏘게 했지만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은 이내 물을 끼얹어 성체의 통나무에 박힌 화살의 불을 꺼버리곤 했다. 그러는 중에도 격렬한 공방전은 계속되었으며 일몰 시간이 다가왔다. 전투를 중지한 양쪽의 군대는 오논강을 사이에 두고 밤을 지새게 되었다. 아버지 옹칸은 자무카를 생포했을까?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칭기스칸은 싸움터에서 보았던 자무카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잡았겠지요. 하지만 멋대로 그의 목을 베지는 않았을 겁니다. 칭기스칸의 중얼거림에 지고리메가 대답하자 이어서 하살이 말했다. 동맹을 맺고 있는 처지에 이런 말을 하는 건 못하지만 웅칸은 옛날에 자기의 형제와 조카를 죽이고 우두머리가 된 인물이라 들었어. 생포한 자무카를 가지고 엉뚱한 흥정을 걸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두어. 하살은 그를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옹칸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칭기스칸은 하살의 생각이 빗나가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루칸의 자리에 오른 자무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이미 도주한 메르키트와 나이만,
오리라트 등 옹칸 쪽으로 붙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서둘러서 싸움을 끝내고 옹칸군과 합류해야겠다. 칭기스칸은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지평선 저쪽에서 얼굴을 내민 것을 신호로 칭기스칸은 병사들로 하여금 여우를 건너 대안으로 진격하게 했다. 아우추바르투는 짧은 활을 든 기마 부대를 내보내 접근해오는 칭기스칸 군을 요격하게 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칭기스칸 군의 위력 있는 공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었다. 아우추바르투는 절규하듯이 소리쳤다. 테무친이 드디어 강을 건너왔다. 테무친을 집중적으로 겨누어 쏘아라.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은 성체로 접근해오는 칭기스칸 군에게 전날보다 더 많은 화살을 퍼부었다. 칭기스칸에게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요새를 둘러싼 공방전이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친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요새로 접근을 시도하던 칭기스칸이 타이티군 쪽에서 날아든 화살을 왼발에 맞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깜짝 놀라 몸을 돌리는 순간 또 하나의 화살이 그의 목에 날아들었다. 물러서라. 친위대의 오겔레이가 급히 다가서며 소리쳤다. 칭기스칸이 적의 화살에 맞았다. 누군가가 소리치자 칭기스칸 군의 병사들 사이로 서늘해지는 전율감이 파고들었다. 모두들 당황하며 활을 쏴야 한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지고리메가 허겁지겁 달려와 보니 화살은 칭기스칸의 목 정맥에 박혀 있었다. 이럴 수가. 조심스럽게 화살을 뽑아낸 지고리메는 아찔해지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독화살이었다. 커다란 널빤지를 준비해주게. 지고리메는 근심스러워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오겔레이에게 말하고는 상체에서 넘쳐 흐르는 독이 퍼진 피를 입으로 빨기 시작했다. 잘 돼야 하는데 독이 머릿속에 퍼지면 실명하게 될 뿐 아니라 폐인이 될 위험까지도 있다. 입주위가 피투성이가 된 지고리메는 계속해서 피를 빨았다. 그러는 동안 두 병사가 칭기스칸을 널빤지 위에 눕히고는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장소까지 조심스럽게 운반했다. 칭기스칸의 얼굴은 어느덧 창백해졌으며 호흡도 고르지 못했다. 타이티구트의 아우추바르투는 급히 달려온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적이 갑자기 공격을 멈춘 것을 보니 아무래도 테무친이 화살을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 그럼 틀림없이 죽겠군. 그 화살에는 독이 묻어 있으니 테무친이 없는 군대는 가축의 때나 마찬가지다. 아우추바르투는 자기 편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일단 공격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이어서 전령으로 하여금 피난한 가족들에게 달려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요새로 돌아오도록 전하게 했다. 칭기스칸의 군대는 오논강 건너편의 잠목림으로 철수해 있었다. 태양이 서쪽으로 떨어지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나타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을 때 피난해 있던 타이티구트 병사들의 가족들은 모두 요새 주위로 돌아와 천막을 치고 있었다. 지고리메가 응급조치한 보람이 있었는지 칭기스칸의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마침내 멎었다. 칭기스칸이 읽고 낮게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 칭기스칸. 지고리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결국 칭기스칸의 목숨을 구해낸 것이었다. 칭기스칸의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만세! 정말로 잘된 일이다. 천재가 칭기스칸을 버리지 않으신 거다. 병사들은 서로의 몸을 끌어안으며 떠들어댔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 가늘게 눈을 뜬 칭기스칸이 웅얼거리는 것처럼 말했다. 마유가 남아있지요. 지고리메가 칭기스칸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던 문니크에게 물었다. 문니크는 뒤늦게나마 예수게의 바투르의 자식에게 충성하려고 작정했는지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지고리메는 그의 입에 마유가 담긴 나뭇잔을 갖다 대고는 조금씩 마시게 했다.
칭기스칸은 3번인가 크게 숨을 몰아쉬면서 천천히 그것을 마셨다. 이제야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마유를 다 마신 칭기스칸은 2 팔을 뻗으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자 지고리매는 빠르게 말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좀 더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듣지 않았다. 아니다. 괜찮다. 그보다 타이티구트 놈들은 어떻게 되었나. 부시시 몸을 일으킨 칭기스칸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면서 물었다. 공격은 해가 지는 바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 놈들의 요새로 접근하다가 화살을 맞은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쉬기만 하십시오. 밤은 어느새 희미한 새벽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칭기스칸은 뒤늦게 자기 주위에 남아있는 핏자국들을 보면서 2 눈을 크게 떴다. 저것들은 뭐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고리매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하기 시작했다. 칭기스칸께서는 전투 중에 타이티구트의 병사가 쏜 독화살에 맞으셨습니다. 내 목에 박힌 것이 독화살이었던가. 칭기스칸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을 어루만졌다. 한시라도 빨리 독을 빨아내야 한다고 생각되어 서둘러 독이 퍼진 피를 빨아냈습니다. 칭기스칸은 한동안 할 말을 잃은 것처럼 지고리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더니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대는 지난날에 내가 메르키트의 추격을 받으며 부룩한 산에서 도망갔을 때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안내해 주었다. 오늘은 또 내 몸에 독혈을 빨아주어 나를 소생시켰다. 오늘까지 입은 은혜를 나 징기스칸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이다. 황송합니다. 지고리매는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다.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음 날은 나무와 풀들의 움직임이 눈부실 정도로 느껴지는 맑은 날씨였다. 칭기스칸은 아직 말을 타기에는 무리한 상태였다. 때문에 타이티구트의 아우추 바루트에게 사자를 보냈다. 칭기스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옹칸의 지원군이 곧 도착한다. 부질없는 싸움을 중지하고 항복하라. 지금 항복하면 그대의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사자가 칭기스칸의 말을 전하자 아우추 바루투는 억세고 강한 칭기스칸의 운수와 체력에 놀라며 공포감에 빠져들었다. 이럴 수가. 그놈이 죽지 않았다니. 지금까지의 전투로 인해 비축해 두었던 화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칭기스칸과 토그릴군의 협공을 받게 되면 승산이 조금도 없다. 반쯤은 얼이 빠진 아우추 바루투는 참모들과 의논하지도 않은 채 일단 성체를 버리고 살림지대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낮에 도망치면 적의 추격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었다. 때문에 그는 칭기스칸의 사자를 날이 저물 때까지 잡아두었다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 타이티구트의 병사들은 이윽고 어둠을 이용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족의 가족들은 병사들의 호의 없이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농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밤을 지새웠다. 칭기스칸은 이틀 밤을 같은 장소에서 쉰 뒤에 손수 말을 타고 타이티구트 군을 추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하살에게 전군의 지휘를 맡기고는 친위대의 경호를 받으며 맨 뒤에서 따라갔다. 칭기스칸의 병사들은 텅 비어버린 요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고는 산속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켜줄 병사들이 없어진 피난민들의 운명은 참혹했다. 어렵지 않게 타이티구트의 가족들을 찾으면 병사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생포했으며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았다. 사륙당하는 자들의 비명이 산을 울릴 정도로 여기저기서 울려오는 가운데 칭기스칸은 천천히 산기슭으로 접근해 갔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테무친. 칭기스칸이 올려다보니 양쪽 겨드랑이를 뒤쪽의 병사에게 잡힌 여자가
낭떠러지 끝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대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테무친, 살려주세요. 테무친. 칭기스칸은 보고루츠의 동생인 오겔레이에게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다. 오겔레이는 즉시 빨간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어째서 내 이름을 부른 것인가? 칭기스칸은 옷차림으로 보아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그녀에게 물었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르간 시라의 딸인 카다안입니다. 소르간 시라의 딸. 저의 아버지는 지금 본의 아니게 타이티구트의 사람으로 자무카를 따르고 있습니다. 칭기스칸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날 타이티구트에게 생포되었을 때 목에 칼을 찬 채 뛰어들었던 천막과 그 집에 있었던 가족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병사들이 집을 뒤졌을 때 작은 소녀였던 카다안은 자기가 숨어있던 양털더미 위에 앉아주지 않았었던가. 아, 카다안, 생각나고 말고. 칭기스칸은 흐트러진 옷에 신경을 쓰는 그녀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다. 내 부하가 신뢰되는 짓을 저지른 모양이군. 당신의 병사가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카다안의 크고도 검은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능력을 당하게 되어 당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대의 남편을 죽였다니.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아프다. 칭기스칸은 작은 새처럼 떨고 있는 카다안의 몸을 안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테무친, 아버지는 아우추바르투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오빠인 치라운도 함께. 제발 아버지와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당연하지. 약속하겠다.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는 없지. 칭기스칸은 즉시 하살에게 전령을 보내 생포한 타이티구트의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고 아우추바르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소르간 시라 일가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칭기스칸은 친위대와 함께 상기슭에 남았으며 그날 밤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수경하기로 했다. 카다안이여, 오늘부터 내 곁에서 생활하라. 사람들을 물리친 천막 안에서 칭기스칸은 카다안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금 저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카다안은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면서 속삭이는 것처럼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밤 칭기스칸의 천막에서 밤을 보냈다. 칭기스칸의 품에 안겼던 것이다. 다음날 저녁 무렵 하살이 소르간 시라의 가족들뿐 아니라 질고 아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까지 데리고 칭기스칸에게 왔다. 오, 소르간 시라. 칭기스칸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면서 생명의 은인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어서 그의 옆에 서 있는 치라운에게 말했다. 그 후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치라운은 약간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자무카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그때부터 칭기스칸의 첩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이다. 카다안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생명의 은인들을 죽일 뻔했다. 칭기스칸은 새삼스럽게 타이티구트를 추격하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소르간 시라 일가가 그들 중에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아울러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더 한층 통감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스베테이가 질고아다이라는 청년을 가리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사람이 칭기스칸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무엇을 말하고 싶다는 거지? 칭기스칸이 우람해 보이는 젊은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말했다. 며칠 전에 싸우셨을 때 독화살을 맞으셨지요. 그렇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활을 쏜 자를 붙잡아 처형시키려고 한다. 칭기스칸은 본능적인 예감을 느끼면서 대답했다. 활을 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역시. 칭기스칸은 지체하지 않으며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의 손잡이로 손을 가지고 갔다.
칭기스칸이여, 지금 여기서 날 죽이면 약간의 피로 대지를 더럽힐 뿐입니다. 질고 아다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며 말을 계속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칸을 존경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감히 칸을 쏠 수 있겠습니까만 아우츠바르트 밑에 있는 이상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하늘이 제 몸을 거둘 때까지 칸을 섬기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젊은이의 진지한 태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생포된 적병은 죽음이 두려워 용감하게 싸운 것을 숨기려고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정상인데 자네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내 목을 쏘았다고 말했다.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구나. 황송하옵니다. 칭기스칸은 그의 어깨에 두 손을 얹으면서 말을 이었다. 이름을 바꿔라. 내 목을 화살로 명중시킬 정도의 사나이에겐 제베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다. 제베는 돌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질고 아다이는 자무카의 연합군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쏘기의 명수였다. 다음 날부터 타이티구트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한 칭기스칸 군은 민고다 강 북서쪽에 위치한 잠목림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적의 부대를 덮쳐 아우츠바르투가 포함된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몰살시키고 개선했다. 칭기스칸은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옹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옹칸은 심상치 않게 여겨지는 내용의 회답을 보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동면을 끝낸 뒤 봄의 꽃들이 싹틀 때 다시 만나기로 하자. 아버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군. 일단 없어졌던 나쁜 버릇이 다시 고개를 든 거야. 전령의 보고를 통해 옹칸이 자무카를 생포했다는 말을 들었던 만큼 칭기스칸은 온몸으로 파고드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살이 걱정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토그릴은 자기의 형제까지도 죽이면서 캐레이트의 우두머리가 된 사나이였던 것이다. 내가 지금 자무카를 넘겨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한다면 아버지 토그릴과의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싹트게 될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안다이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칭기스칸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의문을 억제하면서 옹칸의 뜻대로 봄이 오기 전까지는 그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 뒷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옹칸이 자무카군을 격파했으므로 코이텐의 전투는 징기스칸과 옹칸의 대승리로 막을 내렸다. 때문에 징기스칸이 지배하는 땅은 오논강에서 아르군 강 부근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 영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시족들을 휘하에 거느리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체쿠체루 산의 남쪽 경사지로 둔용지를 옮겨 겨울을 맞이했다. 카다한은 한 천막에서 브루테와 함께 생활했는데 칭기스칸은 브루테보다 젊은 카다한을 매우 사랑했다. 성격이 원래 명랑한 편인 카다한은 밤이 되면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타고난 재주를 가진 여자였다. 생포한 자무카를 이끌고 검은 숲으로 돌아간 옹칸은 그즈음 엉뚱한 짓을 저질렀다. 옹칸이 자무카를 그의 군사고문으로 삼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칭기스칸이 듣게 된 것은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17. 타타르를 토벌하다. 봄의 햇살이 눈부시던 어느 날 칭기스칸은 동생과 막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새로운 결의를 알렸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드디어 끝났다. 나는 긴 겨울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결심하게 되었다. 봄이 오면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 원수인 타타르족의 잔당을 모조리 없애버려야겠다고. 아버지를 독살한 원수인 타타르족을 토벌하는 것은 칭기스칸의 수건이었다. 아버지 예수게이의 안다 토그릴의 도움을 받아 타타르의 일족과 싸워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차간 타타르, 알치 타타르, 두타우트 타타르, 알루쿠이 타타르 등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기회를 보아 칭기스칸에게 당한 굴욕을 갚으려고 군비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41세가 된 칭기스칸이 지배하는 영토는 어느덧 오논강에서 동쪽의 아르군강 근처까지 이르게 되어 동몽골에서는 최강의 군단을 소유하고 있었다.
숙적인 타타르를 섬멸시키면 몽골 고원에서 강대한 부족은 옹칸의 케레이트를 제외하면 나뿐이다. 먼저 옹칸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손님 대접을 받고 있는 자무카를 끌어내어 싸우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카레이트 자체와 싸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모사인 자무카는 지난날 메르키트의 우두머리 토쿠토가에게 생포되었을 때도 현란한 말솜씨로 그를 설득하여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다.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옹칸 밑에서 군사고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야심가인 그가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서 일할 리가 없다. 머지않아 기회를 노려 옹칸에게서 빠져나올 것이 틀림없다. 자무카를 칠 시기는 바로 그때다. 그리고 자무카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운 나이만을 정벌한 뒤에 암바카이의 유지를 받들어 금나라에 도전하겠다. 칭기스칸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겨울 동안 보다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다. 칭기스칸의 친동생인 하살과 배다른 동생 페르구티는 똑같이 38세, 템게는 36세로 각각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 여동생 템누는 이미 옹기라트 시족에 속하는 아키라스 시족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있었다. 언제라도 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군마들을 조련시키고 화살을 충분히 갖춰놓도록 하라. 칭기스칸은 동생과 신하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군비를 한창 갖추고 있을 때 아내 부르테의 남동생인 아르치가 찾아와 부고를 전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소. 동생과의 재회를 기뻐하는 부르테에게 아르치는 괴로워하는 얼굴로 말했다. 어째서 좀 더 일찍 알리지 않았지. 칭기스칸이 데이세친이 죽은 것은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라는 말을 듣자 물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던 부르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랬던 만큼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그녀의 슬픔은 각별했다. 칭기스칸은 데이세친과 그의 참모들의 죽음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출전하는 시기를 여름까지 연기했다. 예로부터 농경민족은 토지에 집착하여 땅을 경작함으로써 살아갈 양식을 얻었지만 유목민은 그 같은 행위를 성스러운 대지를 깎아 가축이 먹을 풀을 줄이는 짓이라고 생각해왔다. 몽골 초원에 영양가 높은 풀을 먹은 암양의 젖이 한층 더 기름지고 맛있어지게 된 여름의 어느 날 칭기스칸은 막녀와 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훈시했다. 이번 싸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타타르족 토벌이다. 적병은 병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 바람이 재를 날리듯이 타타르 놈들을 이 세상에서 말살시킬 각오로 싸워야 한다. 칭기스칸은 드디어 타타르족 토벌을 위해 출전했다. 칭기스칸이 이끄는 대군단은 한라강의 지류인 노무르쿠강 가까이까지 진군했으며 이윽고 타타르족의 사개 부대와 밀림지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정찰병들을 자주 내보내 적병의 수와 진의 형태, 각 부대의 사기 등을 염탐하게 했다. 칭기스칸의 군대는 1만 6천, 타타르는 4개 부대를 합치게 되면 거의 맞먹게 되는 1만 4천이었는데 그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잡목잎 속에서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기도 대단히 높았다. 칭기스칸은 병사들로 하여금 우선 산림지대를 둘러싸 포위하게 한 뒤에 모리사냥을 하는 것처럼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가게 했다. 그들은 이윽고 2개의 강 앞에 이르게 되었으며 군마의 발굽을 적실 정도로 물이 적은 울쿠이 강 앞에 선 부대와 군마의 무릎 위까지 차는 물이 도도히 흐르는 실레르지 강 앞에 서게 된 부대로 나뉘어졌다. 칭기스칸의 군대와 타타르의 군대는 큰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서로 노려보며 대치하게 되었다. 건너편 기슭의 타타르는 보나마나 우리가 강을 건너가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서로 대치한 지 이틀째가 되는 날 아침 칭기스칸은 갑자기 부대를 우군, 좌군, 중군의 셋으로 나누어 타타르의 저항을 분산시키는 진영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타타르를 협공하는 형태로 돌격할 수 있는 진영이었다. 공격 개시. 말을 쉬지 않게 하면서 달려라. 중군을 맡은 칭기스칸은 이윽고 장검을 휘두르면서 호령했다. 진과 북이 울리는 소리가 퍼지면서 전투 개시를 알리는 울림 화살이 위잉하고 소리를 내면서 날아갔다. 적에게 소나기 같은 화살 공격을 퍼부으면서 두 개의 강을 단숨에 건너간 칭기스칸의 군대는 강변에서 부채꼴로 흩어지면서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타르의 4개 부대도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숲으로 돌격해오는 칭기스칸 군에게 반격을 가했다. 결국 첫 싸움의 승부는 가려지지 않은 채 날이 저물게 되었다. 다음 날에도 전투는 계속되었는데 그곳의 지형에 밝은 타타르는 아침부터 맹렬하게 공격해 오더니 한낮이 되자 재빠른 토끼들처럼 밀림 속으로 숨었고 저녁 때는 다시 징기스칸이 예상치도 않았던 장소에서 나타나는 기습작전으로 나왔다. 간헐적으로 징기스칸의 새 부대를 뒤흔들어 통솔체제를 흐트러지게 만들려는 작전이었다. 징기스칸은 작전을 그대로 계속해서 3군으로 나눈 전형으로 그들과 싸웠는데 타타르는 다음 날에도 공격하고는 철수하는 작전을 되풀이해서 사용했다. 칭기스칸은 수많은 정찰 부대들을 내보내 그들이 숨은 장소를 찾아내게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낮에도 어두운 밀림 속에서 기습을 당해 돌아오지 못하게 된 부대들이 생겨난 것이다. 타타르는 신출기몰하는 짓을 되풀이함으로써 우리들의 초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초조해진 병사들을 계속해서 보내봤자 정과가 있을 수 없다. 칭기스칸은 결국 무리하면서까지 적을 추격한 작전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타타르군이 나타났을 때만 요격하는 새로운 작전을 택했다. 그 작전은 차츰 효력을 나타냈다. 그처럼 멋대로 날뛰던 타타르의 4개 부대는 점차적으로 병력이 약화되면서 밀림의 안쪽 깊숙한 곳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싸움은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들을 발생시키면서 5일 동안이나 더 계속되었는데 우두머리들의 용감한 활약 덕분에 타타르 측의 전사자들이 많아졌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오는 병사들의 수도 많아졌다. 됐다.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 징기스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의 부하들 중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한 사람들은 최고 고문관이 된 보고루츠와 지난날 주르킨 시족이었던 무하리 그리고 싸움터에 버려졌다가 외론에 의해 키워진 양자들 중에서 최연장자인 보로쿨과 소르간 시라의 아들인 치라운이었다. 그들 4사람은 활을 쏘아대면서 적에게 접근했다가 재빨리 장검이나 긴 창으로 공격하여 수많은 적병들을 죽이는 용맹성을 보였는데 그로 인해 그들은 병사들로부터 4마리의 맹수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전황이 칭기스칸 군에게 유리해지자 타타르군은 동요되기 시작했다. 도망자와 투항해 오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결국 싸움을 시작한 지 9일째 되는 날의 오후에 벌어진 최후의 공방전은 칭기스칸 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칭기스칸은 군율에 따라 각 우두머리들로 하여금 전리품 모두를 자기 앞으로 가져와 모으도록 했다. 그런데 쿠툴라 칸의 아들 알탄, 아버지 예수게이 바투르의 형 네쿤의 아들 쿠차루, 예수게이 바투르의 동생 다리다이 등 3명이 제멋대로 전리품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 들통났다. 격노한 칭기스칸은 군단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제베와 쿠빌라이를 보내 그들이 약탈한 제보들을 몰수시켰다. 잘못했소이다. 멋대로 약탈 행위를 한 3사람은 칭기스칸에게 사죄하며 앞으로는 군율을 어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타타르의 반 이상을 무찌른 칭기스칸은 적의 족장들이 사용하던 커다란 집에 막료들을 모아놓고 3천여 명의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했다. 군율을 어긴 알탄과 쿠차루, 다리다이는 제외시킨 회의였다. 타타르는 우리들의 조상 때부터의 원수입니다.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용맹한 장수 제베로 바뀌어진 지고리메가 발언했다.
이어서 하살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수레바퀴의 축보다 키가 큰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읍시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브로클도 자기의 의견을 억누르며 여러 사람들에게 묻는 것처럼 말했다. 포로가 된 남자들을 죽인다 해도 여자는 살려두는 것이 몽골의 법도였다. 타타르 남자의 아내인 여자들은 죽입시다. 하살이 다시 강한 어조로 말했다. 숙적 타타르의 자손들이 남아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심하다. 자무카가 우리들과 싸운 뒤에 포로들을 불에 태워서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보고루츠가 하살을 타이르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언했다. 너무나도 잔혹한 처형 광경을 목격한 자들이 자무카를 버리고 우리들에게 귀속을 청해왔다. 그처럼 포로의 처리를 지나치게 심하게 하면 우리들에게 반감을 갖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 어쨌든 포로 처리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감이다. 적도 많은 전사자들을 냈으니 더 이상 죽는 자들을 보게 되면 괴로울 거다. 사람이 좋은 페루구티는 보고루츠의 의견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토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하살은 끝까지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싸움의 목적은 나의 아버지 예수게이 바투루를 암살한 타타르족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또다시 날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싸울 수 있는 성인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하지 않은 여자와 처녀들은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의 의견은 결국 채택되어 다음날 아침에 어른과 임신한 여자들은 모두 살해하기로 했는데 칭기스칸은 그 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며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는 통솔자로서 형제와 막녀들로 하여금 충분히 토론하도록 만든 뒤에 출전할 때 선언했던 목적을 관철시킨 것이었다. 어느덧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3,000여 명이나 되는 포로들은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모닥불 주위에 서 있는 병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타타르의 우두머리들 중에 하나인 예케체레는 어떻게 될지 모를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예수이와 예수겐이란 두 딸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걱정도 컸다. 회의를 끝내고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가던 페르구티가 공교롭게도 예케체른 등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예케체렌이 곁으로 다가서며 말을 걸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감시하던 병사가 당황하며 예케체렌을 붙잡았지만 고지식한 페레구티는 무의식적으로 내일 아침에 수레바퀴의 축보다 키가 큰 사나이들은 모두 죽이기로 했다. 처녀들은 죽이지 않는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든 도망쳐야 한다. 이케체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 밤이 깊어가도 밀려오는 불안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연일 계속되었던 전투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감시병들 중에서는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다. 깨어있는 병사들은 그들대로 모닥불 빛을 받으면서 몸을 뒤척이는 젊은 여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는 동료와 짜고는 젊은 여자들을 끌어다가 잡목림 속에서 희롱하는 자들도 있었다. 포로의 수가 많았던 것과 달이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더욱이 감시병들은 선잠을 자고 있거나 여자들에게 정신이 빠져 있었다.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하나씩 둘씩 무리에서 빠져나간 포로들은 그곳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삼림지대의 성체로 서둘러 도망쳤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난 징기스칸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보고루츠가 급히 뛰어들면서 보고했다. 300여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도망쳤습니다. 뭐라고? 포로들에게 캐물었더니 페르구티에게서 자기들이 처형될 것을 알게 된 예케체렌이 동료들을 깨어 숲속의 성체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페르구티가
칭기스칸은 페르구티의 경솔함에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를 불러들이기 전에 하사를 불렀다. 지금 당장 부대를 이끌고 가서 성체 안에 있는 타타르 놈들을 토벌하라. 살림 속의 성체에는 무기와 식량이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었다. 하살이 이끄는 부대가 성체를 포위하고는 격렬하게 화살 공격을 퍼부었지만 타타르의 사나이들은 수많은 작은 창들을 통해 결사적으로 활을 쏘아대면서 저항했다. 때문에 징기스칸 군은 제법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맞게 되었다. 전황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칭기스칸에게 전달되었다. 포로로 남아있던 어른들 전원과 임신하고 있었던 여자들은 그때 이미 살해당해 있었다. 감시를 게을리하며 졸고 있었던 병사들은 퇴영, 여자들을 희롱한 병사들은 앞으로의 본보기로 처형되었다. 싸움에 이겼는데도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 것은 페르구티가 함부로 입을 놀렸기 때문이다. 페르구티는 어렸을 때부터 고락을 함께 해오던 배다른 동생이었다. 하지만 칭기스칸의 입장에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모른 채 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다. 앞으로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마라. 칭기스칸은 불려온 페르구티에게 엄하게 말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 있으면서 전리품을 훔치는 자들을 감시해라. 회합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술을 다 마시고 난 뒤부터다. 페르구티가 칭기스칸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큰 잘못을 저지른 그의 목은 잘리어졌을 것이다. 페르구티가 잔뜩 풀이 주고 그의 천막으로 돌아오자 멋대로 약탈을 했기 때문에 칭기스칸에게 힐책을 당했던 알탄이 찾아왔다. 호되게 당한 모양이군. 그 얼굴을 보니.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 당연하지. 한잔하겠소. 좋지. 알탄은 페르구티가 따라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물었다.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앞으로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페르구티는 역시 또 정직하게 대답했다. 우리와 똑같은 꼴이 되었군. 쿠차르와 다리다에와도 동료가 된 셈이야. 페르구티가 묵묵히 술을 마시자 알타는 턱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불쑥 말했다. 방금 생각한 건데 말야. 우리들 네 사람이 안다의 결혼을 맺는 것이 어떨까? 안다. 느닷없는 엉뚱한 제의에 페르구티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알탄과 쿠차루, 다리다이의 교활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들과 안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지금 당장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마음이 내키면 노코루 이상의 관계를 맺자는 거다. 알타는 보랏빛이 감도는 두툼한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다시 말했다. 이 사나이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나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힐책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징기스칸에게 반역할 생각을 가진 것 같다. 페르구티는 그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즉시 형인 칭기스칸에게 알려야 될 일이었지만 만사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술만 마셔댔다. 알탄이 돌아간 뒤에도 그는 타타르에게서 빼앗은 젊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계속 마셔댔고 그러는 동안 알탄에게 들은 이야기도 잊고 말았다. 하사를 대장으로 하는 부대와 타타르의 싸움은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되었으며 성체의 화살은 결국 바닥이 나게 되었다. 하살의 군대가 성체에 진입했을 때 예케체렌이 이끄는 병력은 50여 명에 불과했는데 미친 듯이 온몸으로 부딪혀오면서 마지막 저항을 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타타르 잔당의 결사적인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살군 측에서는 제법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자 칭기스칸은 피로 물든 성체 앞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벌였다. 술잔이 무장들 모두에게 돌아갔을 때 칭기스칸은 타타르의 여자인 예수겐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중을 들도록 했다. 데이세친이 속해 있던 옹기라투 부에는 미인이 많았으며 때문에 예수게인은 부르테를 며느리로 선택했었다. 헌데 징기스칸이 보았을 때 타타르의 처녀 예수의 자매는 옹기라투 부족 여자들을 샅샅이 뒤져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미녀들이었다. 소개하겠다.
예케체렌의 딸 예수게이와 예수겐이다. 칭기스칸이 그녀를 옆에 있게 한 것은 그녀들을 제2부인과 제3부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부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두 자매는 아버지가 살해되었는데도 눈물을 흘린 흔적을 보이지 않으며 다부지게 등을 곧바로 세운 자세로 칭기스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예수인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성과 잠자는 자리를 함께했다. 그날부터 두 자매는 모두 칭기스칸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칭기스칸의 군대는 체코체루산의 남쪽 사면에 있는 본거지로 귀환했으며 예수겐과 예수의 자매를 위한 커다란 천막이 즉시 세워졌다. 그로부터 부르테에게서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녀는 칭기스칸이 소르간 시라의 딸 카다안에게 빠져 있을 때부터 이미 여자의 얼굴을 지워가고 있었다. 부르테는 그 대신 아들들인 주치, 차카타이, 오고타이, 툴루이의 어머니로서의 얼굴을 더욱더 돋보이게 드러내고 있었다. 동시에 칭기스칸 일족의 제1부인으로서의 입장을 또렷하게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녀에겐 칭기스칸에게 관계되는 일에 적절한 조언을 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18. 함정. 칭기스칸이 타타르 부족과 싸우고 있을 때 케레이트의 옹칸은 우두이트 메리키트의 족장 토쿠토가를 상대로 복수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 칭기스칸과 옹칸, 자무카의 동맹군에게 타격을 받은 바 있었던 메리키트 군의 병력은 케레이트 군의 반도 채 되지 않았다. 옹칸으로서는 애초부터 결과가 보이는 싸움이었는데 진군을 권한 것은 자무카였다. 테무친이 타타르를 토벌하러 나선 것은 그들을 토벌한 뒤에 저를 끌어내 싸우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고문인 자무카는 개인적인 색깔이 짙은 의견을 말하며 옹칸을 부추겼다. 저는 코이텐의 전투에서 테무친에게 패했지만 옹칸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무친은 저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술수를 써서라도 저를 옹칸님 곁에서 끌어내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그러기 위해서 배후에 타타르를 칠 필요가 생기게 된 겁니다. 타타르는 칭기스칸의 겨울 주둔지 동쪽에서 둔영하고 있으며 케레이트는 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둔영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에게 케레이트와 일전을 벌일 생각이 있었다면 확실히 타타르를 먼저 토벌해야 배후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을 제거시킬 수 있었다. 예수게이 바투르와 안다였던 나는 테무친의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테무친이 그대를 없앨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싸우지 않고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로한 옹칸이 하얀 턱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말하자 자무카는 다시 주장했다. 테무친은 아버지에게 타타르를 치겠다는 것을 알리는 사자도 보내지 않고 토벌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저와 싸우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대의 발언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 같군. 당분간은 테무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어떤가. 테무친이 타타르를 섬멸한 뒤에 저를 치려고 출전하는 것은 2월에 눈이 오는 것보다도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선 케레이트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그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단 말인가. 옹칸은 어느샌가 자무카의 계략에 말려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저를 테무친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나는 뛰어난 군사고문인 너를 테무친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무카는 감동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다. 현재의 테무친이라면 틀림없이 타타르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메르키트를 공격해야 합니다. 메르키트를 섬멸하면 테무친에게 다시 빚을 주는 것이 됩니다. 빚을 준다고? 하긴 그렇기도 하겠군. 북쪽의 메르키트는 테무친에게 있어서의 타타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골칫거리입니다. 밀정들의 보고에 의하면 약체가 된 메르키트가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격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그 즈음에 몽골 고원에서 강대한 부족들은 칭기스칸 일족과 옹칸의 케레이트 그리고 나이만 3대 세력뿐이었다. 약소민족이 되어버린 메르키트를 섬멸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개는 편해진다. 언젠가는 나이만과 충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옹칸은 자무카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우 작은 병력만 남아있는 메르키트를 공격하기로 했다. 툴강의 검은 숲을 떠난 케레이트 군은 북쪽을 향해 진군하다가 바이칼호로 흘러들어가는 바르구진 강을 따라 협곡으로 향하는 길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윽고 메르키트 군과 대치하게 된 옹칸군은 수적으로 우세하면서도 막대한 피해를 당하는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메르키트의 족장 토쿠토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방어하는 입장으로만 몰리게 된 메르키트 군은 서서히 전투 대형이 무너지면서 습지대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선봉대를 이끄는 자무카는 토쿠토가의 장남인 토구수를 죽였고 본대의 옹칸은 토쿠토가의 아내와 두 딸을 빼앗고 수많은 병사들과 가족을 사로잡는 정가를 올렸다. 토쿠토가는 병력이 크게 줄어든 부하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쳐 다니다가 바르구진 계곡 안으로 피했다. 토쿠토가 한 놈을 생포하기 위해 병사들을 더 이상 피로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센굼이 말에서 내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도 지쳤다. 어느덧 70세가 된 마상의 옹칸은 아들에게 대꾸하고는 전리품과 노예들을 모아 귀환하기로 했다. 검은 숲으로 개선한 옹칸은 승리의 축하연을 벌였다. 우리들이 메르키트를 박살냈다는 소식을 테무친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옹칸이 술잔을 들면서 말하자 자무카가 즉시 대답했다. 굳이 그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겁니다. 테무친은 이미 우리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무카는 출전하기 전에 테무친에게 빚을 만들어주기 위해 메르키트를 치자고 말했으면서도 그것과 상반되는 말을 태연하게 입에 담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중대한 소식이 입수되었습니다. 첩자 한 사람으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었는데 술맛이 떨어질 얘기 같군. 테무친이 나이만 족장들에게 사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의아해하면서 술잔을 내려놓은 옹칸은 손가락으로 눈곱을 닦아내면서 자무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첩자가 저에게 준 정보에 의하면 테무친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이미 나이만과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만과 동맹을 맺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테무친이 나이만과 손을 잡았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하지만 자무카는 다시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저의 정보망은 완벽합니다. 머지않아 테무친은 나이만과 함께 우리를 치러 올 겁니다. 아버지인 내게 덤빈단 말인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옹칸은 자무카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센굼이 끼어들면서 자무카에게 물었다. 당신은 테무친의 그런 생각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겠지. 글쎄, 없는 건 아니지만 말해보시오. 센굼이 다그치듯 말하자 자무카는 얼마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센굼은 묘안이다 라고 내뱉으면서 감탄하며 그의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옹칸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센굼은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변덕이 심했으며 뚜렷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사나이였다. 아버지 옹칸이시여, 지금 제가 말한 계책대로 행동하시면 마음 편하게 나이만과 싸우실 수 있습니다. 나이만을 섬멸시키면 몽골 고원에서의 적은 모두 없어지며 모든 족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천하의 패권을 잡은 옹칸을 대칸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부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간교한 자무카는 옹칸을 잔뜩 치켜 올려주면서 부추겼다. 옹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칸이 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자꾸만 늙어가고 있다. 긍지 높은 게레이트의 족장으로서 데칸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옹칸의 마음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는 금나라에서 보내준 왕이라는 칭호의 위엄과 무게를 좀 더 보태고 싶었던 것이다. 좋아, 자무카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옹칸은 결국 자무카의 술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며 칭기스칸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었다. 사자는 그를 맞은 테무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봄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지만 메르키트의 토쿠토가와 싸우느라고 분주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메르키트에게 승리한 우리와 합류하여 나이만과 싸우지 않겠는가? 제일 먼저 나이만 족장의 피를 이어받은 구추두 나이만의 부이룩 칸을 공격하겠다. 그는 지금 올루크 산의 소고구강 부근에 있다. 아들 테무친이여, 속히 군비를 갖추어 출전해주기 바란다. 부이룩 칸은 자무카를 구룩칸으로 추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칭기스칸이 자무카 군과 싸웠을 때 등을 돌리고 도망친 바 있는 사나이였다. 사자의 말이 끝나자 칭기스칸은 즉시 물었다. 자무카도 출전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만일 자무카도 출전하게 된다면 그는 어떤 얼굴로 나와 만날 생각일까? 칭기스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서둘러 병력을 거느리고 출전하겠다고 사자에게 말했다. 이윽고 둔영지에서 떠난 칭기스칸 군은 올루크 산기슭에서 온 군과 합류했다. 타타르를 무찔렀다는 말을 듣고 너를 아들로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가슴속에 흉계를 숨긴 옹칸이 미소 지으면서 말하자 칭기스칸은 정중하게 대꾸하며 옹칸의 장수들을 훑어보았는데 자무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자무카는 어째서 출전하지 않은 것일까? 칭기스칸은 당장이라도 옹칸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 같은 생각을 억눌렀다. 자무카의 이름을 일단 입에 올리게 되면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싶어질 것이고 자무카에게 교묘하게 구슬려진 옹칸은 아마도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옹칸과의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옹칸도 칭기스칸에게 나이만에 사자를 보냈는가라고 묻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칭기스칸이 정보의 출처를 캐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번 출전에 자무카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작전회의를 끝내고 올루크 산에서 떠났다. 2만여기나 되는 동맹군은 북쪽을 향해 전진하다가 코복강의 상류인 소고구 강변에서 나이만의 부이룩 항군과 대치했다. 저만한 대군과 싸우면 승산이 조금도 없다. 부이룩한은 동맹군의 엄청난 병력을 보자 겁을 잔뜩 먹으며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동맹군이 강을 건너오기 시작하자 부이룩한은 화살 한 개도 쏘아보지 못한 채 부하들을 이끌고 알타이 산속으로 도망쳤다. 동맹군은 일단 카라코룸에서 천산북로를 통해 알타이 산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정찰병들을 풀어놓았다. 이윽고 돌아온 칭기스칸의 정찰병 하나가 보고했다. 부이룩한은 우룽구 강변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동맹군은 즉시 행군하기 시작했으며 알타이 산의 길없는 길을 통과하여 우룽구 강변을 따라 도망치는 부이룩한의 부대를 뒤쫓았다. 20일 이상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의 도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부이룩한은 키질바시오 부근에서 둔영하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대비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의 세 가지 업적. 칭기스칸의 세 가지 주요 업적은 몽골 부족 통일 및 몽골 제국 건설, 세계사적 광대한 영토 확장, 그리고 종교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인재 등용과 법치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몽골 부족 통일과 제국 건국.
흩어져 있던 몽골의 여러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여 몽골 제국을 건국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당시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최대의 단일 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칭기스칸은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의 강력한 국가로 묶어내는 리더십과 군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 세계사적 규모의 영토 확장.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한 전략과 전술로 중국,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광대한 영토 정복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정복한 지역의 물자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제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칭기스칸은 실크로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역참제를 정비하여 동양과 서양 간의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곧 팍스 몽골리카, 즉 동서양 교류 촉진을 활발하게 하여 화약, 나침판, 인쇄술 등의 동양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과 법전 편찬. 칭기스칸은 종교, 신분, 출신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으로 인재를 등용했으며 무능한 자는 과감히 처벌했습니다. 제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최초의 몽골 성문법인 야사를 선포하여 엄격한 사회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그리하여 약탈원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등 통치 기반을 다졌습니다.